2005년 11월 12일 경기도 여주시 금성산 일대에서 대학생 5명으로 구성된 환경조사팀이 생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전 5시 40분경 학생 중 한 명이 계곡 상류 바위 틈에 어색하게 끼어있는 천 조각을 발견했다. 회색빛 천은 세월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고 표면은 거칠게 찢겨 있었다. 학생은 이 물체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직감을 받았다. 근처에는 뚜렷한 발자국이나 흔적은 없었지만 천이 끼어 있는 위치가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떨어뜨릴 수 있는 높이는 아니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여주경찰서 형사관은 오전 6시 15분 현장에 도착했다. 형사들은 천 조각을 회수하여 증거봉투에 밀봉했다. 현장에서의 1차 육안 감식 결과 천은 특정 종교 단체에서 착용하는 전통적인 여성 수도복의 하단부로 추정됐다. 천의 재질, 봉제 방식, 세탁 흔적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생활복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경찰은 천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15년 이상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했다. 바위 틈의 위치가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 오랜 시간 동안 이물질이 낀 흔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수상했다. 천 조각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약 2m 떨어진 곳에서 작은 천 주머니가 추가로 발견됐다. 주머니 안에는 곰팡이가 핀 작은 수첩 한 권과 금속 부식이 심한 목걸이형 십자가 한 개가 들어 있었다. 수첩의 표지에는 흐릿하게 수녀은희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다. 페이지 대부분이 습기와 곰팡이로 손상되어 있었지만 몇몇 문장은 여전히 식별이 가능했다. 가장 선명한 문장은 원장을 믿지 말 것, 반드시 신고할 것이었다. 수첩의 종이는 낡았지만 잉크 번짐의 형태가 비교적 또렷해 작성 시점이 꽤 오래전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십자가 목걸이에는 손상된 라벨이 붙어 있었고 1988이라는 연도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감식반은 오전 8시 10분 발견 지점 주변 반경 30m를 정밀 수색했다. 바위 틈 사이, 낙엽층 아래, 작은 동굴형 지형까지 모두 조사했으나 추가적인 유해나 직간접적인 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은 인위적 은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경찰은 해당 지점이 수십 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고립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등산객 동선에서 벗어난 비공식 경로였으며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 단순 분실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됐다. 경찰은 즉시 해당 물품에 대한 감정 의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접수했다. 동시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 여주 일대에서 발생한 실종자 신고 기록 전수 조사가 시작됐다.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당시 신문 기록을 대조한 결과 1988년 10월 14일에 접수된 한 건의 실종 사건이 목록에 떠올랐다. 실종자는 당시 25세의 여성 수도자 한은희였다. 실종 장소는 여주시 소재의 한 가톨릭 계열 고아원 부근이었다. 사건은 당시 자발적 이탈로 분류되어 수사 진행 없이 종결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사건이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과거 서류의 공란, 초기 수색 미실시, 관계자 진술 누락 등 복수의 절차적 허점이 드러났다. 수사팀은 1988 당시 담당자 일부가 이미 퇴직 또는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남아있는 기록물은 최소한의 기초 정보만 담겨 있었다. 실종자의 최종 목격 위치, 시간, 관계자 이름조차 누락돼 있었다. 형사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묻힌 사건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부 메모에는 계획적 은폐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장이 적혔다. 오전 11시 30분 여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이 사건을 실종 장기 미제 사건으로 재분류하고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2005년 이후 여주시에서 장기 실종 사건이 재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찰은 발견된 천 조각과 수첩, 십자가를 중심으로 초기 분석을 진행했으며 해당 수도복의 제작처 및 착용 가능 집단을 좁히기 위해 천주교협회에 감정 협조를 요청했다. 첫 감정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복은 1980년대 후반 서울 가톨릭 수녀회에서 사용하던 표준형과 일치했다.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주변 등산로와 하천을 전면 통제하고 드론 및 수색견을 동원해 재탐색에 나섰다. 눈에 띄는 물리적 증거는 더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종자와 종교시설 간의 연관성이 확정적으로 드러났다.
수사 기록에는 발견된 물품의 상태와 위치는 장기 은폐를 전제로 한 의도적 투기 정황과 부합이라는 문장이 명시됐다. 이는 단순한 분실물 회수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묻혀있던 실종 사건의 문이 열렸음을 텄다. 수사국은 이 시점부터 본 사건을 강력범죄 전단 미제 파일로 분류했다. 이날 오후 3시 경찰청 본청에 상황 보고가 올라갔다. 보고서에는 물증 확보, 실종자 기록, 사건 재분류 절차, 감정 의뢰 상황이 상세히 기재됐다. 동시에 언론 통제 조치가 내려졌고 현장 출입은 수사 관계자 외에 전면 금지됐다. 모든 조사 과정이 기록으로 남겨졌으며 사건 파일에는 0213이라는 내부 코드가 부여됐다. 이 번호는 여주시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미제 사건 파일에만 적용되는 분류 체계였다. 현장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경찰의 판단은 일치했다. 누군가 이 흔적을 의도적으로 숨겼고 누군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었다. 17년 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하나의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 회기가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다. 1988년 10월 14일 접수된 실종 신고는 당시 여주시 경찰서 내에서 단 3시간 만에 자발적 이탈로 분류되었다. 수녀 하은희의 이름이 기록된 서류에는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수색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문서 하단에는 수기로 적힌 서명만이 남아 있었고 담당 형사의 결재란에는 상급자의 이름이 덧붙여져 있었다. 당시 여주 가톨릭 고아원은 시 행정기관과 밀접한 후원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원장 강재복은 지역 유지로 불렸다. 경찰은 접수 직후 내사 절차를 종료했고 기록은 일반 행정 서류와 함께 보관되었다. 수사팀은 2005년 다시 꺼낸 서류 뭉치에서 이상한 점을 여러 개 발견했다. 첫째, 사건 접수 시간은 적혀 있었지만 신고자의 이름이 공란이었다. 둘째, 실종자의 마지막 목격 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관계자 조사 일정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대부분의 실종 사건은 최소한의 수색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이 사건은 예외였다. 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 시기 강재복은 여주 지역 복지재단의 대표이자 고아원 운영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기부금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와 기업 후원을 통해 확보되었으며 후원 내역과 지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1987년부터 1988년 사이 재단 회계장부에 8억 2천만 원 규모의 시설 확충비가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 건축물은 지어지지 않았다. 행정감사 기록에는 해당 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후원 기업의 자금 일부가 개인 명의 계좌로 흘러갔다는 정황도 남아 있었다. 하은희는 당시 고아원에서 교육 및 보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다. 내부 문건에는 그녀가 강재복의 회계 처리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짧게 남아 있었다. 수녀회 측에서 1988년 9월 작성한 보고서에는 시설장과의 갈등으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수녀회는 그 이후 공식적으로 그녀의 행방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실종 신고 접수 후 2주 만에 수도회 내부 문서에서도 하은희의 이름은 삭제됐다. 재수사팀은 과거 경찰 내부 기록보관소에서 사건 관련 메모를 한 장 확보했다. 메모에는 상급 지시에 따라 종결이라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었다. 누가 지시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결재 사인만 남아 있었다. 당시 여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담당 형사는 은퇴 후 행방이 불분명했다. 남은 것은 흔적이 지워진 문서, 공백이 많은 기록, 의도적으로 다친 사건이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실종 당일 하은희는 고아원 회계장부 사본을 들고 사무실을 나갔다는 진술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해당 장부는 접수되지 않았고 실물은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라진 장부는 단순한 재정 자료가 아니라 당시 재단 운영 구조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건이 종결된 지 이틀 후 재단 명의로 대규모 부동산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거래 내역은 불투명했고 세금 신고는 누락되어 있었다. 2005년 수사팀은 과거와 현재의 회계 내역을 정밀 비교했다. 1988년의 부정 회계 패턴과
현재 강제복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의 회계 흐름이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었다. 기부금의 유입 경로는 달라졌지만 지출 항목이 없는 자금 전환, 동일한 명의 계좌, 반복되는 서서명 방식이 완전히 겹쳤다. 이는 단순한 과거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 구조화된 시스템일 가능성을 의미했다.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회계 비리를 둘러싼 권력적 은폐 사건으로 재분류됐다. 하느니의 실종은 강제복의 재정 불법 운영 구조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1988년 당시에 사건이 즉시 종결된 이유도 이와 연관되어 있었다. 수사팀은 당시 지역 정치와 복지 네트워크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누구도 그녀의 실종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관련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내부 조사 메모에 은폐된 범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지우는 방식에 있다라는 문장을 남겼다. 하느니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실종자가 되었고 사건은 행정 서류 속에서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이름 없는 실종으로 남았다. 경찰 기록에도 언론 기사에도 수녀회 내부 문서에도 그녀의 흔적은 점점 지워졌다. 단 한 번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다. 재수사팀은 1988년 당시 후원기업 명단을 역추적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폐업했지만 두 곳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운영 중이었다. 이들 기업의 당시 회계 책임자와 강제복이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실종 사건이 종결된 직후 후원금의 상당 부분이 강제복 개인 계좌로 이전된 정황도 확인됐다. 자금 흐름과 실종 시점이 거의 일치했다. 수사팀은 사건의 중심이 한 개인의 실종이 아니라 한 체계의 부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시스템은 치밀했고 조직적이었다. 실종된 것은 단지 한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폭로될 뻔한 전체 구조였다. 은폐는 빠르고 완벽했다. 진실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이미 기록에서 사라졌고 세월 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재수사팀은 첫 조사 보고서 마지막 줄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계획적 삭제였다. 2005년 11월 17일 수사팀은 여주시 가톨릭 고아원의 과거 재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서와 금융기관에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강제복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복지재단의 회계장부, 후원기업의 거래 내역, 당시 고아원 법인 명의 계좌 기록이 모두 확보 대상에 포함됐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거래 기록은 비정상적으로 간결했고 대규모 자금 흐름에 비해 지출 명세가 극단적으로 축소돼 있었다. 장부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설 공사, 허위로 기재된 물품 구매 내역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입금자 대부분은 기업 후원 명의였지만 출금 계좌는 강제복 개인 명의 또는 관련자 명의였다. 회계 분석팀은 장부의 필체와 서명 패턴을 정밀 대조했다. 3년치 서류의 서명이 모두 동일한 필압과 서명 위치를 갖고 있었다. 실제 복지기관이라면 불가능한 수준의 정형화였다. 보고서 초안에는 단일 인물에 의한 전권 통제라는 문장이 명확히 적혔다. 수사팀은 해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연결되는 정황을 확보했다. 1988년 10월 실종 사건이 접수된 바로 다음 주 강제복 명의로 고가의 상업용 건물이 매입되어 있었다. 계약 금액의 80%가 후원금에서 유출된 자금과 일치했다. 당시 후원기업 중 두 곳은 특정 건설회사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건설회사는 고아원 시설 증축 명목으로 거액의 공사 대금을 청구했고 서류상으로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어떤 시설도 건축된 적이 없었다. 집안 측량 기록, 건축 허가 이력, 시청의 행정 자료에서도 공사 흔적은 전혀 없었다. 허위 공사 계약서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개인 재산으로 전환한 구조였다. 1980년대 후반 지방 복지시설 운영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식과 일치했다. 수사팀은 이 불법 자금 구조가 하느니의 실종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1988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재단 계좌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갔고 바로 그 시기에 하느니가 내부 회계 자료를 들고 사라졌다.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정밀한 일치였다. 보고서에는 실종은 재정범죄 은폐와 직결된 사건일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장이 추가됐다.
수사는 회계 조작에서 강제복 개인의 범죄로 초점을 옮겨갔다. 강제복은 사건이 다시 부각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대규모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사회적 명성을 얻고 있었다. 언론 인터뷰, 기부 행사, 각종 공익활동에 꾸준히 등장했고 공공기관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외형적 신뢰가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은 명확했고 서류는 조작의 흔적을 숨기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1988년 사건 직후 담당 경찰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이유도 이 권력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는 정치와 복지, 종교가 얽힌 네트워크가 견고했고 한 명의 수도자가 그 구조를 무너뜨릴 가능성은 없었다. 수사팀은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당시 직원 및 보호 아동 명단을 확보했다. 이 중 11명이 성인이 되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기를 꺼렸고 일부는 강제복의 이름이 언급되자 즉시 연락을 끊었다. 공포와 침묵이 오래 지속된 흔적이었다. 17년 동안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피해자이자 목격자였던 이들이 스스로 말을 닫았다는 사실이 수사 기록에 적혔다. 침묵은 강제복의 권력만큼이나 단단했다. 분석팀은 장부 외에도 교회 후원 기록을 조사했다. 수도회와 후원 네트워크가 중첩되는 지점에서 1988년 가을에 수상한 지출 내역이 집중되어 있었다. 보수공사, 긴급시설 개선, 신규 아동 공간 마련이라는 명목의 항목들이 모두 가공된 거래였다. 세부 내역이 없는 전자이체 기록만 남아 있었고 송금처는 모두 강제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계좌였다. 수사팀은 이 부분을 증거 목록에 포함시키고 자금 세탁 혐의를 추가했다. 수사 진행 상황은 빠르게 본청으로 보고됐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감사원이 동시에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1980년대 후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체계는 명확했다. 실종자가 남긴 흔적은 없었지만 범죄의 흔적은 치밀하게 남아 있었다. 강제복은 종교적 신뢰와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오랜 기간 동안 부를 축적했고 이를 사회적 영향력으로 전환시켰다. 하느니의 실종은 이 시스템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킨 시점이었다. 수사팀 내부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기록됐다. 사라진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한 체계의 균열이었다. 그러나 그 균열은 은폐되었고 권력은 살아남았다.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사건은 종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수사가 재개된 지금 그 균열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증거는 조용하지만 무겁게 쌓여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권력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를 겨냥한 수사의 시작이었다. 2005년 11월 25일 수사팀은 여주시 고아원 출신 보호아동 중 성인이 된 인물들의 행방을 모두 추적했다. 총 11명 중 6명은 국내에 거주 중이었고 3명은 해외 이주, 2명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들 중 한 명인 이수정은 현재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나이 9세였던 그는 1988년 가을 실종 사건이 발생하던 날 원장실 근처에서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당시에는 공식 진술이 없었지만 내부 수녀의 기록에 공포 반응을 보여 보호 조치함이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수사팀은 이수정의 진술을 비공개로 청취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강제복이 원장실에서 하느니를 심하게 몰아세우는 소리가 건물 복도를 통해 들려왔다. 정적이 잠시 흐른 후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고 이후 내부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만 희미하게 이어졌다. 그 시각 다른 아이들은 모두 기도실에 모여 있었다. 이수정은 우연히 복도 끝의 틈을 통해 원장실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불과 20분 후 하느니의 모습을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고아원에는 외부 전화가 단 한 대 있었다. 이수정은 사건 직후 기도실을 빠져나와 복도 끝에 공중전화로 달려갔고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짧게 원장실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으며 신고 시각은 19시 42분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1988년 당시 경찰 출동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 접수 후 누군가가 출동 명령을 중단했거나 기록 자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시 근무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은 1995년에 퇴직했고 이미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수정은 이후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 서울의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당시의 이동 사유는 정신적 불안정이었다. 수사팀은 이 전출 조치가 사건 직후 이루어졌다는 데 주목했다. 불과 신고 다음 날 이수정은 여주를 떠나야 했고 이후 누구도 그에게 사건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가 당시의 상황을 17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강제된 공백이었다. 진술은 감정 표현 없이 진행됐지만 세부 기억은 정확했다. 목격자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대신 17년간의 침묵으로 사건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신고 기록과 고아원 내 전화를 대조했다. 공중전화의 사용 내역은 이미 오래전에 삭제되어 있었지만 경찰 신고 접수 시스템에는 미완결 접수라는 표식이 남아 있었다. 사건이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는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초기 단계에서 개입해 신고를 무력화시킨 정황이었다. 이수정의 진술과 기록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단순 기억이 아니라 실제 했던 사실로 인정되었다. 당시 고아원 관계자 중 수녀 2명이 동일 시간대에 기도실에 있었다는 기록도 확보됐다. 이들은 사건 직후 이수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후 다시 시설에서 나타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었고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시점에서 사건의 핵심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신고가 무력화된 과정에 있다고 판단했다. 범죄는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억눌렸고 덮였다. 수사 기록은 점점 명확해졌다. 하은희의 실종은 그날 밤 발생했고 신고가 있었으며 출동은 차단됐다. 그리고 다음 날 목격자는 강제로 이동됐다. 이 구조는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사건의 초점은 강제복 개인에서 시설과 행정, 그리고 지역 권력 네트워크로 확장됐다. 고립된 고아원 건물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 폭력이나 회계 비리가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였다. 이수정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팀은 당시 시설 출입 기록을 재조사했다. 1988년 10월 14일 외부 출입자는 단 한 명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시설 내 모든 기록이 정지된 날이었다. 출입 기록, 회계 기록, 근무일지 모두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마치 시설 전체가 그날 하루만 사라진 것처럼 비어 있었다. 이 정지된 기록이 실종 사건의 핵심이었다. 진실은 사건이 발생한 그 순간부터 문서 밖으로 밀려났다. 수사팀은 이수정의 진술을 정식 증거로 채택하고 당시 신고 접수 시스템의 원본 로그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복원 과정에서 해당 시간대 접수 로그의 담당자가 다른 사건과 병합 처리한 정황이 발견됐다. 사건 자체가 시스템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분류가 변경된 것이었다. 내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조치였다.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닌 조직적 은폐의 명확한 증거였다. 사건의 전개는 빠르게 가속됐다. 하나의 진술이 17년간 정지된 사건의 첫 균열을 만들었다. 이수정은 실종 직전의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 목격자였다. 그의 존재는 이 사건이 미확인 실종이 아니라 은폐된 범죄였음을 입증했다. 수사팀은 이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경찰의 개입 여부와 행정 라인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고아원 내부의 정적과 지역 외부의 침묵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건은 단일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 봉인의 결과였다. 1988년 11월 3일 강제복은 여주경찰서에 긴급 체포되었다. 체포 사유는 회계 부정 의혹과 실종 사건 관련 조사가 병행된 내사 절차였다. 당시 경찰서 체포 기록에는 긴급 조사 후 석방이라는 한 줄의 메모만 남아 있었다. 체포 시각, 조사 내용, 진술 요지, 담당 수사관 이름은 모두 누락되어 있었다. 구금 시간은 48시간 미만이었고 그 직후 강제복은 다시 고아원으로 복귀했다. 체포 이틀 후 고아원의 모든 내부 문서가 정리되었으며 시설 장부와 고아원 내 전화 기록이 일제히 사라졌다. 수사팀은 2005년 당시 체포와 석방 사이의 행정 절차를 역추적했다. 조사 보고서와 서류 흐름상 존재해야 할 문서가 17건이나 비어 있었다. 사건 담당 형사는 은퇴 후 행방이 불명했고 당시 여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미 사망 상태였다. 남아있는 유일한 흔적은 1988년 11월 4일 오전 9시 작성된 한 장의 메모였다. 메모에는 상급 지시 종료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수사팀은 이 메모를 보고 기록의 삭제가 개인 단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개입의 결과라고 판단했다. 사건 직후 한은희는 여주를 떠났고 이름은 공공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당시 천주교 측에서 그녀를 경주시의 한 수도원으로 비공식 이송했다는 기록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송 경로와 날짜는 일치했지만 당시 어떤 사유로 이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수도원의 입소자 명단에는 한은희의 이름이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1989년 이후 수도원의 기록에서조차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법적 보호 조치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사회에서 삭제된 셈이었다. 강제복의 체포 직후 고아원은 재단 소유로 전환되었다. 명의 변경 절차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었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주가 재단으로 바뀐 지 불과 한 달 만에 서울 강남의 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매각됐다. 자금은 복지재단 계좌로 흘러갔으며 실질적으로 강제복이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자금의 흐름과 사건의 흐름이 동시에 움직였다. 체포, 석방, 문서 삭제, 자산 이동. 그 과정에는 공백이 없었다. 경찰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실종 사건은 정식 수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건은 내사 종결로 처리되었고 관련 기록은 별도 미제 파일로 남지 않았다. 형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되었다. 실종자가 보호시설로 이송되었고 신고가 철회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신고를 철회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돼 있지 않았다. 신고가 실제로 철회된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초기 접수 단계에서 사건이 임의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은 1988년 당시 재단과 여주시청, 경찰서 간의 협력 관계를 조사했다. 세 기관은 여러 복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자금 흐름이 서로 얽혀 있었다. 복지재단이 단순 민간 조직이 아니라 행정 권력과 종교 네트워크가 결합된 구조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강제복이 구속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한 증거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보호였다. 당시의 경찰 수사망은 고아원 내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수정의 신고는 무력화되었고 한은희는 수도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강제복은 다시 권력을 회복했다. 사건은 발생했지만 기록되지 않았고 범죄는 존재했지만 처벌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시점에서 사건의 성격을 개인 범죄에서 권력 연계형 범죄의 은폐로 재분류했다. 실종이 발생한 당일 밤부터 사건은 통제된 흐름으로 이동했다. 진실은 범죄의 현장에서가 아니라 행정 절차 속에서 삭제됐다. 체포 이후 강제복은 외부와의 접촉을 늘렸다. 후원 기업과의 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재단 명의 부동산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사건 발생 이전 3년간과 비교했을 때 체포 이후 1년간의 거래액은 4배 이상 증가했다. 실종 사건이 재단의 명성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고 행정기관은 후원금을 늘렸으며 재단은 확장됐다. 피해자는 숨겨졌고 가해자는 성장했다. 수사팀은 이 시기의 변화를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폭력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은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적 기록에서 한 개인이 사라지는 과정 자체가 폭력이었다. 권력의 작동은 노골적이지 않았고 조용하고 정밀했다. 행정문서의 삭제와 회계장부의 수정, 소유권 변경 몇 줄이면 사건은 사라졌고 범죄는 합법의 외피를 얻었다. 기록의 공백은 이 사건의 핵심 무기였다. 2005년 수사팀은 체포 당시 담당 검사와 행정 담당자를 모두 소환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자는 기억이 희미하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는 일정했다. 그러나 문서와 자금 흐름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진실은 기억 속이 아니라 계좌와 등기부에 남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 시점부터 재정 추적을 최우선 수사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사건에서 실종자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의 기록 속에서 존재를 지워졌다. 물리적 생명은 남았지만 사회적 존재는 소멸됐다. 강제복은 법망을 벗어나며 체계적인 권력보호망 속에서 자신의 자산과 영향력을 확장했다. 수사팀은 1988년 11월을 사건의 실질적인 전환점으로 명시했다. 범죄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12월 2일 수사팀은 1988년 이후 강제복의 복지재단 재정 흐름을 본격적으로 추적했다.
17년간의 회계 자료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이동한 패턴이 발견됐다. 1988년 10월 실종 사건 발생 직후 대규모 자금이 개인 명의 계좌로 전환되었고 이후 매 3년 주기로 동일한 방식의 자금 세탁이 반복됐다. 수사팀은 이 자금이 건설업체, 종교재단, 후원기업 등을 경유해 서울 강남과 분당의 부동산에 재투자된 정황을 포착했다. 자금 흐름은 정교했고 거래 명목은 모두 복지 사업이었다. 국세청 금융추적반은 이 거래들의 핵심 계좌 5개를 특정했다. 모든 계좌의 개설자와 관리자는 강제복 또는 그의 측근이었다. 법인은 명목상 재단이었지만 실질적인 지배구조는 개인에 집중돼 있었다. 후원금의 87%가 공공사업이나 시설 유지비로 사용된 흔적은 없었다. 송금 내역 중 상당 부분이 허위업체로 흘러갔고 이 중 일부는 다시 강제복의 개인 자산으로 회수됐다. 수사팀은 이 회계구조를 폐쇄형 순환자금망으로 명명했다. 외부 감사를 회피하고 내부 통제만으로 자금이 순환되는 구조였다. 자금 추적 과정에서 1988년 당시 실종 신고일과 동일한 날짜에 수상한 송금 내역이 집중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송금액은 당시 후원금 총액의 62%에 달했으며 실체가 없는 시설보수공사비 명목으로 인출됐다. 거래 내역에는 서명이 일치하는 문서가 남아있었고 이 서명은 강제복의 자필과 완전히 동일했다. 실종 사건과 자금 이탈이 시간상 일치한다는 점은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 명확히 기록됐다.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금 범죄와 직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였다. 수사팀은 1988년 당시 재단 내부 회계 담당으로 일했던 인물을 찾아냈다. 그는 이미 해외에 거주 중이었고 서면 조사만 가능했다. 조사 결과 당시 내부에서도 회계 장부 일부가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강제복이 재단의 모든 재정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고아원에서의 직위와 생계가 사라졌다. 그 공포는 단지 시설 내부에서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행정 네트워크 전반으로 확장돼 있었다. 강제복은 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복수의 종교재단과 협약서를 체결했다. 명목상으로는 공동복지 사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사권 분산을 통한 추적 회피였다. 종교재단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동할 경우 일반 회계 감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회피 구조는 198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범죄의 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졌다.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죄의 정교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1988년 이후의 회계 흐름을 실종 사건의 연장선으로 간주했다.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당시의 은폐가 장기적인 구조 범죄로 발전한 형태였다. 하느니가 사라진 날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사건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수정의 신고가 무력화된 것은 이 구조의 첫 번째 장치였고 이후의 모든 회계 조작은 그 연장선에 있었다. 범죄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다. 강제복은 1990년대 후반 복지계에서 영향력을 확장했고 다수의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정부와의 협력 사업으로 인해 그의 지위는 견고해졌고 감시망은 더욱 느슨해졌다. 실종 사건은 잊혀졌고 기록은 봉인됐으며 자금은 성장했다. 사건의 본질은 폭력이나 살인이 아니라 권력을 기반으로 한 자금 통제와 인적 삭제였다. 피해자는 생존했지만 사회적으로 지워졌다. 가해자는 자본을 축적했고 권력망을 확대했다. 2005년 말 수사팀은 이 자금망의 핵심 고리를 끊기 위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서울과 분당에 위치한 부동산 4곳, 재단 계좌 12개, 종교재단 명의의 서류들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만도 63억 원 규모의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 모든 증거는 1988년의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실종자 하느니의 이름은 더 이상 단독 피해자의 이름이 아니라 17년간 숨겨진 권력의 균열 지점이었다. 수사팀 내부 기록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혔다. 범죄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록이 삭제된 자리는 권력의 통로로 대체된다. 그 통로는 17년 동안 계속 작동해왔다. 사건은 과거의 미제로 남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인 체계의 일부였다.
실종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고 부재는 곧 범죄의 조건이었다. 1988년의 침묵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고 있었다. 2006년 1월 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전담팀이 수사에 합류했다. 사건은 단순 회계범죄나 과거 실종이 아니라 공공기관과 종교 네트워크, 민간 후원 자금이 얽힌 복합범죄로 분류됐다. 검찰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청 수사본부와의 합동수사체계를 즉시 구축했다. 수사 대상은 강제복 개인이 아니라 그가 17년 동안 형성한 권력망 전체였다. 수사망은 자금, 부동산, 종교재단, 행정 라인까지 확장됐다. 사건은 조용했지만 거대했고 은폐된 범죄 구조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오래 지속되어 있었다. 검찰이 확보한 첫 번째 증거는 1988년 당시 작성된 자금 이체 문서였다. 손글씨 서명, 계좌번호, 송금 시각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해당 자금은 이후 2차례 회전 거래를 거쳐 분당의 상가 건물 매입에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현재 복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강제복이었다. 이 거래를 기점으로 매 3년 주기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부동산이 축적됐다. 부동산의 총 가치는 2005년 기준 약 87억 원이었다. 실종 사건은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그날 흘러간 자금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검찰 수사는 강제복이 운영하는 재단뿐 아니라 후원기업 4곳과 종교재단 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계장부와 전자거래 내역, 미공개 후원자 명단이 확보됐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작성된 내부 회의록에는 사건 발생 이후 자금 흐름이 안정됐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는 실종 사건이 범죄의 종결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기록이었다. 범죄는 그날 밤 시작되어 이후의 모든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검찰은 1988년 당시 경찰 수사망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파헤쳤다. 내부 감사 결과 당시 여주경찰서 수사과에 재단 후원금이 흘러들어간 기록이 발견됐다.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 3천만 원 수준이었다. 뇌물이나 로비 명목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건의 초동 수사가 중단된 배경에 경찰 내부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실상 확정됐다. 신고가 존재했음에도 출동하지 않은 이유, 기록이 삭제된 이유, 사건이 묻힌 이유 모두 이 구조에 의해 설명됐다. 2006년 2월 초 검찰은 강제복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혐의는 횡령, 자금 세탁, 공무원 유착, 실종 사건 관련 범죄 은폐였다. 영장 청구 직전 강제복은 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 이 사임은 자발적이 아니라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어였다. 그의 변호인단은 고위 전직 검사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있었다. 범죄는 개인의 손에서 시작됐지만 오랜 시간 동안 권력과 결탁해 거대한 시스템으로 자라났다. 검찰은 범죄의 외피가 신앙과 복지라는 점에서 사건의 여론 충격을 예상했다. 동시에 검찰은 수도원으로 이송된 한은희의 기록을 추적했다. 1988년 말부터 그녀는 경주시의 수도원에서 생활했으며 실종이 아니라 보호 이송 처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문서에는 이송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법적 보호 조치로 분류되었음에도 보호자 동의서와 의료 진단서가 모두 공란이었다. 이는 누군가가 강제로 신분을 변경해 기록에서 제거했음을 의미했다. 한은희의 존재는 물리적으로 살아있었지만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2006년 2월 20일 수사팀은 수도원 내부 기록을 압수했다. 그녀의 이름은 가명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1988년 이후 수도원 밖으로 나온 적이 없었다. 모든 행정 처리는 제3자의 서명으로 이루어졌다. 서명의 주인은 당시 재단의 법률 자문 변호사였다. 실종 사건의 피해자는 감금이나 폭력이 아니라 행정적 격리와 법적 소멸을 통해 사라졌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유형의 범죄였다. 실종이라는 외피를 쓰고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검찰은 그녀를 찾아냈고 의료진과 심리상담 전문가를 배치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녀는 17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왔다. 기억은 부분적으로 단절돼 있었지만 사건 당일의 흐릿한 인상만이 남아있었다. 그 기억에는 강제복의 이름과 원장실의 조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범죄의 구조적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단서였다. 피해자는 생존했으나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 범죄자는 권력을 축적했다.
시간은 양쪽 모두에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다. 검찰은 이 시점에서 수사의 초점을 회계에서 인권 침해로 확대했다. 실종이 아니라 존재의 삭제였다.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변경되고 피해자가 제도적으로 고립되었다. 사건은 17년간 잠복해 있던 범죄의 구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범죄는 단 한 번의 폭력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공백을 통해 완성된 것이었다. 검찰은 이를 제도적 실종 사건으로 명명했다. 마지막으로 검찰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았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종교, 자본이 공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인간이 지워진 사건이다. 범죄는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법과 제도 사이에서 조용히 작동했다. 1988년의 침묵은 법적 현실이 되었고 2006년의 수사는 그 침묵을 해체하는 첫 균열이었다. 2006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강제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 세탁, 공무원 유착, 실종 사건 관련 범죄 은폐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회계자료, 금융거래기록, 종교재단과의 협약 문서, 행정기록 삭제 정황을 모두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강제복은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단 명의의 모든 부동산은 몰수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내려졌고 부정수익금 전액 환수 명령이 발부되었다. 재단 이사진 전원은 해임됐다. 법정은 조용했다. 이 사건은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 없이 사회적 존재를 지워버린 희귀한 범죄 유형으로 기록됐다. 강제복은 판결 직후 즉시 구속 수감됐으며 재단은 국가 관리 체계로 편입됐다. 종교재단은 감사를 받았고 일부 관계자는 공무상 직무유기와 증거 은폐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 내부 조사 결과 1988년 당시 여주경찰서 간부 2명이 후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퇴직자 1명은 법정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했다. 수사망이 무력화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났다. 한은희는 수도원에서 17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회에 복귀했다. 행정상 실종자로 분류되어 있었던 그녀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본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의 진술은 제한적이었지만 당시의 환경과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채택됐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령과 심리치료 지원 명령을 병행했다. 그러나 시간이 만든 공백은 회복되지 않았다. 사회적 존재가 사라졌던 시간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제도와 권력이 만들어낸 구조적 침묵의 산물이었다. 이 사건의 재단은 해체되었고 여주시 고아원 부지는 공공아동보호센터로 재건축됐다. 수사팀은 부동산 환수 자금을 기반으로 국가 소유 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수정을 비롯한 몇몇 생존자들은 시설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목격자였던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깨졌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날의 기록이 공백으로 남았던 17년은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의 삶에서 삭제된 시간이자 증언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사회적 반응은 거셌다. 복지, 종교, 행정위에 결합된 권력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의 존재가 사라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언론은 이를 제도적 실종 사건으로 명명했고 이후 전국의 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수많은 유사 사례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관리체계의 허점이 노출되었다. 사회는 처음으로 이 침묵이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됐다.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인간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이 공공의 공포로 전이됐다. 법적 결과는 분명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심리적 균열이었다. 한은희는 생존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행정문서에서 삭제된 채 17년을 버텨야 했다. 이수정은 신고자였지만 목격자로서의 시간 동안 침묵을 강요당했다. 국가기관과 종교, 자본이 만들어낸 틈 속에서 두 사람의 삶은 조용히 손상됐다. 법정 판결은 책임자를 처벌했지만 그 시간의 파괴는 되돌릴 수 없었다. 사건의 여파로 복지재단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종교단체 후원금의 회계 처리에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실종자 신고 기록 삭제에 대한 형사차 책임이 강화됐다. 당시 여주경찰서 간부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행정기관의 침묵이 범죄의 일부로 인정된 사례였다. 수사관들의 내부 보고서에는 범죄는 가해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침묵하는 권력이 공범이 된다라는 문장이 남았다.
강제복은 수감 직전 마지막 진술에서 범죄를 부인했지만 그의 말은 사회적 의미를 잃은 상태였다. 자금의 흐름, 행정의 공백, 피해자의 존재 삭제가 모두 실체적 증거로 남았기 때문이다. 권력은 그가 축적한 부동산과 재단 네트워크에서 작동했지만 그 권력의 본질은 단 한 번의 침묵에서 시작되었다. 실종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윤리적 균열이었음이 명확해졌다. 판결 선고 후 여주시 구 고아원 자리에 세워진 공공아동보호센터 앞에는 추모문이 설치됐다. 문장에는 어떤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기록에서 지워질 때 범죄는 이미 시작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미제가 아니었다. 구조적 침묵, 윤리적 붕괴, 제도의 공백이 만들어낸 완전한 범죄였다. 피해자는 살아남았지만 사회는 그보다 오래 침묵했다. 법적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도덕적 균열은 남았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인간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회에 오래 남을 경고였다.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기록으로 봉인된 채 계속해서 사람들의 무의식에 균열을 남겼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그림자를 조용히 드러내는 하나의 거울이었습니다. 범죄는 꼭 폭력이나 살인이라는 형태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긴 시간에 걸쳐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틈새에서 자라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 불편함 속에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침묵이 범죄의 일부가 되는 걸까요? 개인의 선택과 사회의 책임은 어디에서 교차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올랐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모여야만 우리는 보이지 않던 진실을 조금씩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